캄보디아의 한국인 피해자들의 반응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면 숨거나 울분해하는데 이들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나서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민족의 DNA가 깨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프린스 그룹이 912억 원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 수사관의 첫 반응은 세계를 경악시켰어요. 예상대로군요. 예상대로라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내다봤다는 겁니까? 더욱 놀라운 건 한국 당국의 대응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허둥지둥 우왕좌왕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듯 의연했거든요. 마치 5천년 역사가 만들어낸 지혜와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반도국가가 감춰온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경악시킬 반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료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죠. 프린스 그룹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뭘 안다는 겁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온 보고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건 복수가 아니라 함정이었거든요. 푸놈펜의 국제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실은 늘 패배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 20년간 국제금융범죄를 추적해온 영국 출신 분석가죠. 그동안 수많은 사기 조직을 봤지만 프린스 그룹만큼 교묘한 놈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거대한 콜센터를 차리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이는 거였죠. 하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피해자만 9천여 명, 피해액은 912억 원에 달했거든요. 문제는 이들이 너무 정교했다는 겁니다. 돈은 실시간으로 6개 대륙을 돌아다녔고 지갑 주소는 매일 바뀌었으며 거래소마다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다가서면 이들은 벌써 3발짝 앞서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당국이 주요 지갑 하나를 동결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시간 후 그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또다시 허공을 친 셈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새로운 수사관이었죠. 김정훈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는데 첫인상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가져온 자료는 달랐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진술서,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의 협조도였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사기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입을 다물거든요. 그런데 한국 피해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해뒀고 심지어 추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들끼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수법을 파악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 당국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들은 개별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린스 그룹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그 시스템의 약점을 찾으려 했죠. 김정훈이 보여준 분석 자료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팀은 프린스 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특정 패턴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경 주요 거래가 몰린다는 거였죠. 이게 우연일까요? 김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내부에 정해진 루틴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루틴이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패턴을 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들은 여러 나라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사법권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때 김정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피해자 중 한 명이 프린스 그룹의 내부자와 접촉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까? 김정훈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부로 들어갔다는 거였죠. 이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며 프린스 그룹의 신뢰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준비한 건 단순한 신고나 수사 협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프린스 그룹을 역추적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한 발 늦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정보로 우리는 처음으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김정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프린스 그룹의 전체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한국 모델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수사 기법과도 달랐습니다. 김정훈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죠. 이들의 접근법은 전통적인 수사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먼저 피해자들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보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증언자에 머물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프린스 그룹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고 새로운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조직력이었습니다. 전직 IT 개발자, 은행 직원, 회계사, 심지어 변호사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각자의 전문 지식을 모아 프린스 그룹의 수법을 분석했습니다. 김정훈이 보여준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피해자 어씨는 프린스 그룹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했고 B씨는 가상화폐 거래소별 출금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C씨는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 시간대까지 파악해뒀더군요.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건 이들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은 단순히 정보만 수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프린스 그룹을 속이기 위해 가짜 투자자 역할까지 했죠. 계획은 이랬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며 프린스 그룹에 접근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큰 고객이라는 생각에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줬죠. 투자 과정, 자금 관리 방법, 심지어 내부 조직도까지 말입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추가 피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았고 매번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스크린샷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한국팀은 프린스 그룹의 실제 운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직 콜센터는 단순한 연락 창구에 불과했죠. 실제 돈 관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별도 조직이 담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들의 자금 세탁 루트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피해자들의 돈을 바로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 여러 번 변환한 뒤 해외로 송금했죠. 이 과정에서 이들은 특정 거래소와 특정 시간대를 선호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팀의 타깃이었죠.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가장 취약한 순간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송금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김정훈이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당국이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거였죠.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프린스 그룹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고 필요시 즉시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협조 체계였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당국, 거래소까지 모든 관련 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습니다. 의심 거래가 탐지되면 30분 내에 모든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프린스 그룹 같은 조직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프린스 그룹이 이를 알고 대응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팀이 준비한 게 바로 미끼 작전이라는 거였죠. 미끼 작전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큰 거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죠. 그들이 욕심을 부려 한 번에 많은 돈을 옮기려 할 때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올 것 같았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이 대규모 자금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거든요. 김정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격을 준비했죠. 더 인상적인 건 이들의 인내심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당한 뒤 몇 달 동안 묵묵히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심보다는 정의감이 앞섰죠.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 팀의 준비가 철저했고 그들의 접근법이 혁신적이었거든요. 과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숫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긴급 호출을 받고 태스크포스 센터로 달려갔죠. 김정훈이 먼저 와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주요 지갑에서 갑자기 대규모 자금 이동이 시작된 거였죠. 912억 원이 실시간으로 쪼개져서 여러 경로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훈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이 기다려온 기회라는 거였죠. 프린스 그룹이 한 번에 큰 돈을 움직이려다 보니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거래는 보통 6시간 이내에 완료되거든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추적하고 차단해야 했습니다. 한국팀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탐지되자마자 관련 기관에 알림이 갔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금융정보분석원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국내 거래소 3곳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했죠. 거래소들도 즉시 협조했습니다. 다음은 검찰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관련 계좌들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문제는 프린스 그룹이 이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도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이들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다시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봐온 패턴이었죠. 하지만 김정훈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프린스 그룹이 서두르는 게 더 좋다는 반응이었죠.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서두르다 보니 평소와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외 송금 과정에서 이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한국 당국이 미리 준비해둔 허니트랩이었습니다.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서 프린스 그룹이 자주 사용하는 루트에 배치해둔 거였죠. 프린스 그룹은 급한 나머지 이 가짜 거래소를 통해 일부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순간 김정훈의 눈이 빛났죠. 드디어 이들의 꼬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가짜 거래소를 통과한 자금은 자동으로 추적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든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프린스 그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가짜 거래소로 보낸 자금을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가짜 거래소뿐만 아니라 프린스 그룹이 사용할 만한 모든 대안 루트에도 미리 장치를 해뒀던 거예요.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음 이동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한 발 움직일 때마다 한국팀은 이미 3발 앞서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국제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당국이 미리 준비해둔 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당국에 즉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관련 계좌들이 동결됐죠. 프린스 그룹은 당황했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루트들이 모두 막혀 있었거든요. 이들의 자금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정훈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이 수집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프린스 그룹의 메인 계좌를 특정했다는 거였죠.
메인 계좌에는 아직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만 확보해도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줄 수 있었죠. 하지만 메인 계좌는 여러 단계의 보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결 명령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건 역추적 공격이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의 허점을 파악해서 역으로 침투하는 거였죠. 물론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법원의 허가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이건 해킹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였습니다. 작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추적을 통해 메인 계좌의 접근권을 확보했고 남은 400억 원을 모두 동결시켰죠. 그 순간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프린스 그룹을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였거든요. 하지만 김정훈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반격의 서곡이 시작됐습니다. 400억 원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프린스 그룹의 대응이 시작됐죠. 이들은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거든요. 먼저 언론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월권 수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죠. 동시에 법적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법무팀이 한국 법원에 동결 해제 신청을 냈고 국제중재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들의 배경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응이었죠. 더 심각한 건 내부 공작이었습니다. 태스크포스 내부에서 한국팀의 방법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서구 수사관들이 한국의 접근법이 너무 공격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한국팀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 걸까요? 자칫하면 국제공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김정훈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죠. 첫째,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한국 법원의 정식 영장을 받았고 관련국 당국의 사전 동의도 받았어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용된 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들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인공지능 추적 등은 모두 합법적인 수사 기법이죠. 새로운 건 그것들을 조합한 방법뿐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와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었어요. 강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훈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팀이 한 일은 기존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거였죠.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린스 그룹의 반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한국 피해자들을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프린스 그룹은 피해자들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가짜 투자자 행세를 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형적인 피가해자화 전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피해자들은 동요했습니다. 일부는 수사 협조를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김정훈은 급히 피해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프린스 그룹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성과였습니다. 400억 원 동결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협조 덕분이었죠.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계속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프린스 그룹의 역소송이 이들의 단결력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태스크포스 내부에서 한국팀의 수사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거였죠. 일부 회원국들이 한국의 단독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공조는 모든 참여국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지지했던 미국 측 대표가 갑자기 신중론으로 돌아섰거든요. 뭔가 다른 압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와 따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워싱턴에서 한국의 성공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질서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주도의 수사 참여는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의 속내를 알고 나니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어요. 국제수사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둘러싼 힘겨루기였습니다. 김정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독주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법적 공방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었고 그 사이 남은 자금들을 빼돌릴 수 있었거든요. 과연 한국팀이 이런 복합적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수사 실력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더 큰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거였어요. 피해자 참여형 수사, 실시간 정보 공유, 인공지능 기반 추적 등을 표준화해서 모든 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팀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은 기적들이 행렬을 이뤘습니다. 한국팀의 반격은 거대한 한방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수백 개의 작은 돌파구들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죠. 경기 남부의 한 형사는 야근 중에 보전 처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다음 날 아침에 처리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단 7분 만에 서류를 완성해서 팩스로 날렸습니다. 그 7분이 프린스 그룹의 또 다른 계좌 동결로 이어졌어요. 부산의 지방은행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심사역이 내부 결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서명만으로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차단한 거였죠. 그의 결단으로 30억 원이 더 확보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김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비결은 한국의 네트워크 효과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금융 관련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에 나선 거죠. 은행원, 카드사 직원, 거래소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 가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보내온 오래된 해외 송금 영수증. 한 장이 사라진 지갑의 별칭을 복원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어요. 20년 전 종이 영수증에 적힌 작은 메모가 현재의 디지털 추적과 연결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포렌식 팀은 그 별칭을 바탕으로 중국계 OTC 상인의 닉네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닉네임으로 프린스 그룹의 또 다른 거래 창구를 차단했죠.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문화였습니다. 프린스 그룹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개별 기관들의 한계를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지만 네트워크의 지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연결점이 드러났고 그때마다 한국팀은 더 정교한 추적망을 구축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 협력이었습니다. 60대 피해자가 제공한 아날로그 정보를 20대 개발자가 디지털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40대 수사관이 법적 절차로 연결시켰죠. 김정은이 보여준 협력 지도를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이들 각자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합쳐지면 거대한 힘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의 동기였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한 협력이었어요. 프린스 그룹 같은 조직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려는 공동의 의지였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우회할 수 있었던 루트들이 모두 막혀 있었거든요. 한국의 협력망이 기존의 허점들을 하나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린스 그룹이 선택한 건 더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 남은 자금을 한 번에 빼돌리기로 한 거죠. 위험하지만 한국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김정은은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프린스 그룹이 이런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이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한국팀이 진짜 준비한 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은 프린스 그룹을 이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죠. 과연 한국팀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6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11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알림이었죠. 서둘러 태스크포스 센터로 달려가니 김정훈이 이미 와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메인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주요 지갑에서 잔액이 폭발적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분산이 시작됐습니다. 400억 원이 50개의 서로 다른 지갑으로 쪼개졌어요. 각각 8억 원씩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믹서가 작동했습니다. 쪼개진 자금들이 익명성 강화 서비스를 거치면서 추적이 어려워졌죠. 원래 주소와 새로운 주소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브리지였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라이트코인으로 체인 간 점프가 시작됐어요. 각 체인마다 추적 방식이 달라서 수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분산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자금이 순식간에 대륙을 넘나들었죠. 다섯 번째는 시간 지연 거래였습니다. 일부 자금은 즉시 이동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실행되도록 예약됐어요. 우리가 추적하는 동안에도 숨겨진 거래들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더미 거래였습니다. 실제 자금 이동과 비슷해 보이는 가짜 거래들이 수백 건 동시에 실행됐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연막탄이었습니다. 불과 6분 만에 새 대륙으로 흩어진 자금을 보면서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미국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고요. 유럽 수사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분산을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정교한 도주 패턴은 본 적이 없었어요. 프린스 그룹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모든 시선이 김정훈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팀의 리더로서 뭔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김정훈은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혹시 그도 포기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훈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에요. 김정훈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에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912억 원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미끼였죠. 김정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했던 912억 원은 프린스 그룹의 진짜 자산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자금이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912억 원은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김정훈이 보여준 다음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한국팀이 진짜로 노린 건 돈이 아니라 프린스 그룹의 운영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6분 동안 보여준 완벽한 도주 패턴, 바로 그것이 한국팀이 원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프린스 그룹의 모든 숨겨진 자산과 네트워크가 한 번에 드러났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짜 규모가 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팀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김정훈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난 몇 달 동안 한국팀이 진짜로 준비한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912억 원이라는 빛나는 미끼 계좌를 의도적으로 보이게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살짝 세게 하고 감사 메모를 일부러 느리게 돌리고 보안 로그는 읽혔다고 믿게 조정했어요. 프린스 그룹의 자금 기술자들은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취약 구간을 공략한다며 자산을 한 번에 재배치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작동한 것이 진짜 함정이었습니다. 공급망 기반 키 길들이기 작전이었죠. 김정훈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은 해외 창고에서 갈아탄 HSM 하드웨어 보안 모듈의 로트 번호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연구진들이 몇 년 전부터 특정 제조업체의 HSM 장치들을 연구해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미세한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장치가 생성하는 암호화 키의 난수 결함 패턴을 역모델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언제 어떤 키가 생성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프린스 그룹이 사용하는 콜드 월렛들이 바로 그 문제가 있는 HSM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규모 자금 이동을 할 때 서명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한국팀은 그 패턴이 발화하는 정확히 10초의 창을 포착했어요. 바로 그 10초 동안 한국은 국제사법공조의 동시다발 서명 요청과 거래소, 리스크 트리거를 겹쳐서 자체 청산 루트를 열었습니다. 스크린 위 숫자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숨겨뒀던 진짜 자금들이 역추적되면서 동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훈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발견한 건 프린스 그룹 뒤에 숨어있던 진짜 거대 조직이었거든요. 한국, 프린스 그룹의 비선 결제 창구를 제공한 지칠은행 내부 데스크 적발. 바로 이 한 줄의 보도자료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단순한 캄보디아 사기 조직이 아니었어요. 뒤에는 선진국의 주요 은행들이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런던의 한 대형 투자은행 내부에 비공식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프린스 그룹 같은 조직들의 자금 세탁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규모였습니다. 프린스 그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의 사기 조직들이 이 루트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팀이 프린스 그룹을 추적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이 거대한 고리가 공개되자 국제금융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프린스 그룹의 법률팀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스캔들에 연루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방법론을 의심했던 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왔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발견한 불법 금융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김정훈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한국팀의 목표는 프린스 그룹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912억 원은 그 시스템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한국은 작은 사기 사건을 통해 국제금융범죄의 핵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런 발상과 실행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정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정의를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싸움의 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이 됐어요. 조용한 천둥이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온 금액은 912억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숨겨둔 보험 계좌, 커뮤니티 펀드, 고정 리베이트까지 연쇄 회수가 이어졌거든요. 최종 확보 금액은 2,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성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김정훈이 마지막 브리핑에서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이뤘는지 말입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기금이 상시화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기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거죠. 피해자들이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둘째, 해외 수사관 파견이 상설화됐습니다. 한국 수사관들이 주요 거점 국가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국제 공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외교 채널을 통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셋째, 디지털 자산 공조 표준이 제한됐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사용한 추적 기법들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모든 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넷째, HSM 보안 결함에 대한 국제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한국의 발견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게 됐어요. 다섯째, 지칠 은행들의 내부 감시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한국이 폭로한 비선 데스크 문제로 인해 주요 은행들이 자체 정화에 나섰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한 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과 공유했습니다.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팀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어부터 지까지 상세히 공개했거든요. 보통 국가들은 이런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는데 말이죠. 김정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도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스 그룹 같은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 나라만 발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노하우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비슷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기를 사전에 차단했고 태국에서는 암호화폐 세탁 조직을 적발했어요. 이런 연쇄 효과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죠. 마지막 브리핑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정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톤의 속도로 정확한 손으로 큰 판을 설계하는 정부는 드물었습니다. 서울의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천둥 같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수사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독점보다는 공유를,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발전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정의해왔던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이란 자신의 국민을 끝까지 찾아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돕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이제 코리아가 적혔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금을 돌려받았고 새로운 보호 시스템 덕분에 비슷한 사기는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사기관들이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였죠. 피해자 참여형 수사, 실시간 국제 공조,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 등이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나는 회의적인 영국인 분석가였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국제범죄를 추적하면서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의 한계를 봐왔죠. 그래서 한국팀이 처음 나타났을 때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912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돈이 아니라 습관을 추적했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을 분석했죠.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한국이 택한 방법은 독특했어요. 속도가 아니라 순서를, 구호가 아니라 증거를, 자랑이 아니라 복구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공급망의 미세한 틈을 전략으로 바꿔서 거대한 불법 네트워크의 목줄을 당긴 거였어요. 그들은 판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판을 설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준에서 선진국은 한 글자로 정의됩니다. 바로 한국이에요. 이제 저는 증언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걸 말입니다.